로드맵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홍석준이고요. 제가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2년 이상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경험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꽃뿌리 AI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머신러닝, 딥러닝 트렌드고요. 두 번째는 트렌드를 반영한 머신러닝, 딥러닝 학습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머신러닝, 딥러닝 학습 로드맵. 그리고 마지막은 머신러닝, 딥러닝 실무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꼭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건데요. 첫 번째는 머신러닝을 공부하시는데 여러 가지 용어가 있고, 그래서 어떤 순서로 머신러닝을 공부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세미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분야가 정말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최신 트렌드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얻어갈 수 있는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머신러닝, 딥러닝 트렌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구글에서 번역기를 만들었다. 아니면은 코딩을 하지 않고도 인공지능이 직접 코딩을 하게 하는 서비스가 있다. 이런 산업적인 머신러닝 적용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어떤 기술을 써서 만들어지는지 개발자 관점에서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분야가 처음이신 분들은 좀 제가 설명하는 용어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첫 번째 파트를 지나서 학습 방향에 대해서는 좀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떤 걸 배워야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파이썬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들 중에서도 머신러닝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파이썬인데요. 물론 R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검색어 추세를 보면 파이썬이 R보다도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저도 파이썬으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이썬이 많이 사용되는 데는 좀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R 같은 경우는 통계 분석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웹이나 앱상에 서비스를 할 때는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좀 회사들에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머신러닝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구글이랑 페이스북인데 이런 회사들이 최신 연구 논문을 만들 때 파이썬을 사용해서 코드를 구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파이썬을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지만 R 역시도 통계 프로그램이나 통계를 깊게 공부를 하실 때에는 R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라서 꼭 양자택일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파이썬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유리하지만 파이썬을 공부하시다가도 R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으면 R을 사용하고 R로 먼저 공부를 시작하셨더라도 파이썬을 사용해서 딥러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파이썬을 공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딥러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딥러닝 개발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런 말들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이 라이브러리로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가 완전히 양대산맥이 되었고요. 지금 이 검색어 추세를 보시면 파란색이 텐서플로우예요.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쯤만 보면 파이토치는 빨간색인데 거의 없다가 파이토치는 지속적으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텐서플로우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텐서플로우로 시작을 하시나 파이토치로 시작하시나 그거는 별로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쪽이든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케라스라는 툴이 있어요. 케라스라는 툴은 텐서플로우를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인데요. 케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텐서플로우 버전 2가 만들어지면서 텐서플로우 버전 2에 거의 통합이 되어지고 있어서
케라스랑 텐서플로우는 하나의 묶음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파이썬이랑 케라스를 합치면 그 파이터치보다 조금 더 검색량이 많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실 때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 둘 다 사용하셔도 저는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좀 재밌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연어 처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글 번역기, 뭐 파파고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챗봇을 사용하시거나 이런 게 다 자연어 처리인데요. 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글루 리더보드라는 General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 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이 대회에서 상위 그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모델이 그 버트이다. 뭐 그거를 표현하는 장표인데요. 모델이라는 개념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거는 그 구조를 말하는데 머신러닝은 여러 가지 이제 구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구조가 이제 버트라는 구조를 사용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런 버트라는 구조를 가진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델에다가 그 인공신경망 구조를 사용하면은 그 모델은 이제 딥러닝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 딥러닝 구조 중에서도 딥러닝을 어떻게 쌓았느냐, 그 구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 이름을 붙이는데 버트는 그 딥러닝 구조 중에서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버트는 줄여서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장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버트의 핵심 개념은 랭귀지 모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을 하실 때 오늘이라고 입력하시면 다음에 날씨, 미세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할 만한 단어들이 밑에서 막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랭귀지 모델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몇 단어를 입력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올지를 예측해주는 그런 모델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랭귀지 모델이 두 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버트랑 그 다음에 GPT라는 모델이 되게 유명한데요. 그 GPT는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어의 그 검색어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여기 예를 들어보면 머신러닝 is a 다음에 빈칸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직접 구글에 쳐본 건데 뭐 subset, 뭐 subfield 이런 단어가 올 확률이 높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버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앞에 뒤에 다 문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빈칸을 놓는 구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주로 빈칸을 사용한다. 그럼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올지 그거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 그런 자연어 처리에 필요한 그 태스크에 버트가 더 좀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이유는 양쪽을 머신러닝에서 주로라는 앞에랑 을 사용한다 이런 뒤에 문맥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근데 이 버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지금 세미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이 버트 속에는 중요한 지금 머신러닝의 트렌드가 있어요. 이 버트는 2018년도 말에 구글 쪽 연구진들이 낸 논문에서 나온 구조인데요. 버트에는 전이학습이랑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는 중요한 연구 트렌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전이학습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루 리더보드라는 데에 보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했는지 아니면 해당 말이 긍정적인 말인지 부정적인 말인지 이런 거를 잘 예측하는지 그런 다양한 언어를 이해하는지에 대한 태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그 어떤 문장 안에 빈칸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잘 예측하는 모델이 어떻게 그런 다른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 이런 식으로 전이학습이라는 거는 하나의 태스크에서 배운 지식을 다른 태스크에서도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다양한 자연어 처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이학습을 사용했을 때
그 딥러닝 모델의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위 학습이 중요하고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거는 이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 자체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말뭉치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그 문장 안에 아무데나 빈칸을 치면 그 빈칸에 어떤 답이 올지는 그 말 안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속성 안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전위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위학습이라는 거는 단순히 머신러닝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학습을 할 때도 적용되는 개념이 전위학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학습할 때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방법을 익히시잖아요. 그러면 프랑스어나 뭐 독일어나 다른 언어를 배우실 때도 그때 터득하신 지식이 활용이 되어서 아예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배우는 사람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전위학습의 예인데요. 흥미롭게도 전위학습은 머신러닝에서도 이런 서로 다른 어떤 태스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태스크에서 학습된 모델을 다른 태스크에 사용했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것, 그런 게 이제 전위학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2015년도부터 가파르게 전위학습이 많이 검색이 되고 있고 이렇게 관심이 많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머신러닝에서 실제로 전위학습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는 이미지처럼 이미지에 이미지에 있는 사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분류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뭐 이 이미지가 자동차인지 아니면 자전거인지 그런 거 분류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쳐요. 근데 이런 이미지는 정말 인터넷에 많기 때문에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도 이런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를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먼저 만들고 서로 완전히 다른 태스크인 아래 축구공을 차는 남자아이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고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이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다는 그런 일을 수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지 분류를 위해서 사용했던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성능이 더 잘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똑같은 분류를 한다고 해도 전혀 이런 사물과 관계없는 의료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이미지들을 보고 이 엑스레이에 있는 흉부 사진이 정상인지 아니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를 분류하는 문제에 적용을 했을 때도 이미지 분류에서 사용한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이미지 분류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어서 지금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위학습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연구되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는 아까 버트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7년도부터 이 검색어 추세를 보면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가파르게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스스로 지도를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까 같은 버트처럼 문장 안에 빈칸을 뚫게 되면 그 빈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는 그 데이터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큰 용량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도학습이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뒤에 학습 방향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왜 전위학습이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필요하고 왜 트렌드인지 사실 그 이유는 지도학습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이 지도학습으로 만들어진 모델들인데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지도학습의 특징은 데이터 안에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 안에 이 이미지가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 아니면은 동물인지 그러니까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려면 이미지마다 고양이, 이 이미지는 자동차 이런 식으로 레이블, 답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의 양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여기 그 원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레이블링이 없는 데이터가 대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는 정말 작습니다. 저도 실무에 있으면서 데이터를 구하고 원하는 레이블링을 만드는 게 정말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과 전이학습은 레이블링이 있는 데이터가 적더라도 레이블링이 없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머신러닝의 그 지도학습의 성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데이터의 레이블링이 없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지도 학습이나 준지도 학습도 있지만 특히 전이 학습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최근에 이 두 가지 방식을 썼을 때 많은 그 인공지능이 그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Explainable AI, XAI라고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이 트렌드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라고 해요. 인공지능이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자동차다 아니면 자전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Explainable AI라는 키워드가 2014년부터 보면 거의 관심이 없다가 2016년, 17년도부터 관심이 많이 증대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뭐 쉐비라고 해서 셰플리 밸류라고 해서 그 숫자로 각 그 요소마다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시각화도 시킬 수 있고 조금 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구체적인 기법을 설명해드리기보다는 이런 연구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몰랐는데 이 해석을 통해서 몰랐던 패턴을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의사들은 질병을 판단하거나 뭐 판독을 할 때 그 이유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의료 분야에서는 그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질병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이유가 사람이 알고 있는 의료 지식과 부합한다면 이 인공지능이 더 신뢰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용도로 Explainable AI도 연구가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마쳤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머신러닝, 딥러닝 학습 방향에 대해서 좀 큰 그림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좀 트렌드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라든지 부분 설명을 드려서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차근차근 머신러닝, 딥러닝 학습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을 공부하시려면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 분야를 다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기계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나 뭐 사람이 그 사물을 봤을 때 이 사물이 무엇인지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계도 이미지를 보고 분류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인간의 지능을 기계가 따라할 수 있게 하려는 모든 것들이 다 인공지능의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머신러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규칙 기반 시스템이라고 해서 규칙을 일일이 지정을 해놓고 그 규칙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 기반 시스템의 단점은 모든 규칙을 다 사람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되게 화두가 되었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신러닝을 공부해 보려고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머신러닝은 그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데이터에서 기계가 스스로 패턴을 학습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규칙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데이터가 있고 답이 있었을 때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에 뭐 고양이다, 강아지다 이런 답이 있었을 때 스스로 이런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인공지능이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왔을 때도 이 이미지가 사람이다 아니면 뭐 자전거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스스로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만 있게 되면은 정말 그 사람처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많이 화두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딥러닝이 정말 많이 화두가 되었고 지금 이미지를 처리한다거나 자연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딥러닝이 정말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이라는 거는 결국 구조예요. 딥러닝은 여러 가지 머신러닝 구조 중에서도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서 사람의 뇌 구조를 그 컴퓨터로 구현해낸 그런 구조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학습을 진행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에 맞게 데이터에 최적화된 그런 구조로서 구조를 이렇게 변경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르쳐서 이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이제 배우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자연어 처리, 이미지 처리에서 정말 큰 성과를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들, 뭐 번역기 아니면은 뭐 챗봇 이런 데서 이미 좋은 성과를 보시고 있잖아요. 그게 다 딥러닝에서 나온 성과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배우실 때 딥러닝도 꼭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개념과 함께 또 많이 들으셨을 용어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용어예요. 데이터 사이언스랑 인공지능이랑 좀 비슷한 면도 있어서 좀 헷갈리시기도 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데이터의 과학인 거죠. 이 데이터 사이언스 안에는 여기 보시는 그래프처럼 도메인 지식, 통계, 컴퓨터 공학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다른 점이 오히려 인공지능을 데이터 사이언스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데이터 사이언스에는 그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데이터를 해석하고 통계적인 의미를 밝혀내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뭐 인공지능 개발자로 일을 하실 때 인공지능 그 모델 알고리즘만 막 만들고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부터 고민을 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려면 여기 도메인 지식, 산업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에 문제가 없는지 이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알맞은 머신러닝 모델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어떤 걸 분류한다든지 뭐 수치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이런 개념을 설명드린 이유는 단순히 알고리즘, 뭐 인공지능만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적인 부분도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업무에 적용할 때 따르게 되는 절차인데요. 크리스프 DM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크로스 인더스트리 프로세스 포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서 이 크로스 인더스트리라는 게 한 산업 분야가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 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는 프로세스예요. 보시면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비즈니스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모델링된 결과를 평가를 해서 좋은 모델을 선정을 하고 그 모델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웹이나 앱에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따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머신러닝 분야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 과정이 이제 데이터 준비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에 뭐 성별 데이터가 있어요. 고객 데이터에. 그런데 거기에 남, 여라고 돼 있는 게 그대로 적용이 머신러닝 모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에서는 뭐 남과 여를 0과 1 이런 식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 속에 보면은 이상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남, 여만 있어야 되는데 모름이라든지 아니면 없음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하기 전에 데이터의 상황과 데이터의 어떤 통계적인 것, 뭐 이상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이학습,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이런 제가 배워야 된다는 트렌드와 함께 그 머신러닝 세부적인 학습 방법들을 같이 설명을 드림으로써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아까 트렌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지도학습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일단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인공지능이 지도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답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이 지도학습은 크게 뭐 회귀와 분류라고 이루어져 있는데요. 회귀는 쉽게 생각하면은 부동산의 가격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위치한 곳, 그 다음에 뭐 평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 부동산이 얼마가 될지 뭐 그런 걸 예측하는 게 회귀 문제고요. 분류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이미지가 자전거인지 자동차인지 이런 걸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비지도 학습 자체는 예전부터 연구가 되어진 분야인데요. 답이 없는 데이터이지만 여기 군집화, 뭐 이상치 탐지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군집화라는 거는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기업에서 여러 정말 수많은 고객 데이터가 있지만 그 데이터를 일일이 그 유사한 고객을 묶는 작업이 되게 사람이 하기가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한 10개의 그 그룹으로 고객을 나누고 싶다 했을 때 비슷한 고객끼리 자동으로 군집화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각각의 고객 특성에 맞게 다른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도 되고 그리고 이상치 탐지라고 해서 신용카드 거래를 할 때 뭔가 이상한 거래, 신용카드가 분실돼서 뭔가 이상한 거래를 했을 때 자동으로 그런 이상한 거래를 탐지해주는 그런 것들은 답이 없이도 수행할 수 있어서 비지도 학습에서 이런 것들도 연구가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비지도 학습도 중요하지만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랑 전이 학습이라는 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지도 학습의 성과를 쉽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지도 학습과 좀 별개의 분야로 사용되고 있지만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과 전이 학습은 지도 학습에 직접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통해서 그 답이 달려있지 않은 수많은 그런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그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전이 학습을 통해서 지도 학습에 이제 부여를 하게 되면 그 큰 용량을 통해서 확보한 그 지식이 다른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뭐 부동산 예측이든 아니면 뭐 번역을 하는 문제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적용했을 때 성과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지도 학습이라든지 준지도 학습, 강화 학습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지도 학습과 전이 학습,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좀 묶어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 공부 순서로서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준지도 학습이랑 강화 학습을 말씀드리면 준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 방법이랑 비지도 학습 방법을 좀 합쳐서 이것도 지도 학습 방법을 개선시켜 보겠다라는 노력의 또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강화 학습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알파고가 강화 학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최적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과 처벌을 이용해서 최상의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강화 학습이죠. 강화 학습도 요새는 주식 거래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이제 사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기는 한데 먼저 지도학습에 대한 부분을 배우신 다음에 이제 관심이 있으실 때 다른 부분들도 학습을 넓혀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 큰 그림 속에서 제가 머신러닝 그 학습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 파트에서는 제가 큰 그림 속에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좀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그 다음에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어떤 기술들을 배워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이 학습 로드맵인데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움으로써 데이터를 전처리한다든지 모델링을 한다든지 이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부터 시작을 하시고 데이터를 이해하고 전처리하는 그런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하실 줄 아신 다음에 그때 이제 머신러닝을 공부하시는 거죠. 근데 머신러닝도 좀 기초와 심화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전이학습이라든지 뭐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경우는 심화학습으로 보실 수가 있어서 일단 기초적인 것을 배우신 다음에 심화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실 때 이제 파이썬을 사용하시면 좋다. 꼭 파이썬만이 답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R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파이썬을 사용하시는 게 처음 시작하실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파이썬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해하고 전처리하는 과정, 이게 이제 통계치를 뽑거나 데이터에 뭔가 이상치가 있거나 그리고 데이터가 어떤지 시각화하거나 이런 용도를 이런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파이썬에는 세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의 개발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이썬 안에 넘파이, 판다스, 매플라립이 있습니다. 넘파이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뭐 통계치, 평균, 그래서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구해줄 수가 있고 행렬 연산 등도 수행할 수 있는 게 넘파이예요. 그래서 통계치를 뽑고 그런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 라이브러리고요. 판다스 같은 경우는 테이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테이블 데이터는 쉽게 생각하시면 엑셀 같은 그런 테이블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판다스 안에 어떤 컬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인데 남여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숫자로 뭐 1, 0으로 바꾸시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도 있고 두 가지의 테이블을 합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컬럼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컬럼을 조인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게 판다스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테이블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다스 역시 많이 사용이 되고 매플러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그래프로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뒤에 실제로 이 라이브러리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 분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뒤에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걸 배우신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머신러닝은 크게 보면 전통적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인공지능 그래프를 떠올리시면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 있었잖아요.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머신러닝 중에 딥러닝을 제외한 다른 머신러닝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이썬 안에 scikit-learn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scikit-learn을 사용하셔서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꼭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먼저 배우고 딥러닝을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에서도 넘파이, 판다스, 매플라립 다음에 그 화살표를 둘 다 줬는데요. 전통적인 머신러닝이든 딥러닝 학습, 지도 학습이든 먼저 뭐 원하시는 것을 공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는 아까 지도 학습이 있고 비지도 학습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강화 학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학습하셔야 될 거는 지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도 학습 딥러닝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제가 양대 산맥이라고 말씀드렸던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 중에 선택을 하셔서 딥러닝 지도 학습을 먼저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심화로서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이제 하나의 모델들인데 이 모델들을 합쳐서
그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게 앙상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앙상블 방법을 배우시면 더 이제 성능을 높인다든지 최근에 그런 그 전통적인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앙상블 기법들이 더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상블 기법들을 공부하셔야 되고 딥러닝 지도학습 다음에는 말씀드렸던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랑 전이학습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관심사에 따라서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부분이 아니라 이 아랫부분에 보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그래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 있는 게 수학 부분이에요. 이 수학은 이 머신러닝과 관련된 거는 선형대수, 미적분, 그다음에 확률론인데요. 이 그 수학을 꼭 배우지 않아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파이썬부터 시작해서 머신러닝 심화 공부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더 깊게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이제 수학은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병행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것들이어서 제가 이 장표에 같이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파이썬부터 시작해서 머신러닝 심화까지 이것이 머신러닝 공부, 머신러닝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더 중심이 되는 공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에 표시한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걸 모두 다 배워야 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다 배워야지만 신입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파이썬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머신러닝 기초로서 전통적인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지도학습만 배우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 이제 취업이 바로 가능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요새 머신러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정도를 학습하신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렌드로 말씀드렸던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나 전이학습을 배우셔야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실 때도 그렇고 취업을 하실 때도 그렇고 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 모든 걸 다 배워야지만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기본적인 것들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머신러닝 기초까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심화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해할수록 여러분들이 뭐 취업이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범위들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다스, 넘파이, 매플라립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직접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실제로 그 국비과정 중에 빅데이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제가 수집을 했어요. HRD넷에 들어가면은 그 빅데이터라고 치면은 전국에 있는 국비과정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수집해서 보았더니 제가 이제 그 판다스라는 형태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모았고 지금 매플라립으로 시각화한 건데요. 왼쪽에 있는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로 빅데이터 과정이 어디에 많이 분포해 있는지 뭐 서울 서초구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그 훈련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주로 뭐 100시간보다 적은 과정이 많거나 아니면 700시간부터 뭐 1000시간의 과정이 많다는 거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배우시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뽑거나 뭐 통계적으로 해석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 넘파이, 매플라립을 배우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배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본 것이 있어요. 어디선가 보셨을 텐데 이게 coNLPy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 이제 한국어를 이제 단어 단위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단어 단위로 잘라서 그 빈도수가 높은 거는 크게, 뭐 빈도수가 적은 거는 작게 해서 표현한 게 이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보시면 빅데이터, 뭐 머신러닝, 파이썬, 뭐 자바 막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을 하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분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뭐 기초와 심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딥러닝이 정말 핫하다는데 굳이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배워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이 사실 드실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이제 테이블을 좀 표시해 놨는데 특히 이 데이터 양이 많지 않을 때 테이블 데이터에서는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오히려 딥러닝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라고 하면 뭐 이탈 고객을 예측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고객의 뭐 나이, 성별, 지역, 그리고 구매한 데이터들, 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 고객이 이탈하게 될지 아닐지 이런 걸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으실 때는 딥러닝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머신러닝 방법을 적용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통적인 머신러닝 안에도 막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KNN, 디시전 트리, 뭐 나이브 베이즈, 뭐 SVM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더 잘 나오는 모델이 있고 더 안 나오는 모델이 있어요. 항상 하나의 모델이 다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하면서 비교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더라도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앙상블 기법이 있어요. 앙상블 기법은 주로 이제 디시전 트리와 함께 사용이 되는데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합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거죠. 그 방식에 따라서 배깅이랑 부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뭐 머신러닝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배깅, 부스팅의 차이를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를 합쳤을 때 하나의 디시전 트리가 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고요. 캐글이라는 데이터 경진대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승하는 높은 모델들을 보면 주로 이런 테이블 데이터에서는 이 앙상블 계열의 XGBoost 이런 모델들이 높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딥러닝뿐만 아니라 일단 전통적인 머신러닝에 이제 앙상블이 아닌 기본적인 모델들을 배우신 다음에 앙상블 모델까지 이렇게 배우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딥러닝, 많이 들어보신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배우셔야 되는 게 지도학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답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는 방법인데 딥러닝 기초 개념부터 보시면 뭐 이제 fully connected layer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인공신경망이란 게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오차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이 오차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오차 역전파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저기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썼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게 학습이 이루어질까 그 내부 원리를 일단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중에서도 딥러닝 안에서도 특별한 구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랑 이제 뭐 RNN.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미지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고요. 뭐 RNN, LSTM, GRU 이런 게 있는데 순환 신경망이라고 해서 이제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개념을 배우신 다음에는 CNN, 그 다음에 RNN 계열의 그런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CNN을 활용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데이터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분류한다든지 뭐 이미지에 이제 어떤 부분에 뭐 사물이 있는지를 이제 찾아낸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CNN이 처음에는 이제 이미지용으로만 사용이 되다가 텍스트 데이터나 시계열 데이터에도 CNN 기법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CNN을 배우셔야 되는 거고 이 RNN 계열 같은 경우는 텍스트도 시퀀스가 있잖아요. 말이 첫 번째 문장이 있고 첫 번째 단어가 있고 뭐 두 번째 단어가 있고 세 번째 단어가 있고 이래서 시퀀스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시계열 데이터 주식 가격처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이런 순환 신경망 구조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CNN, RNN 계열까지 다 일단 기초적으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트랜스퍼 러닝, 그러니까 전이 학습이 있는데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제가 자연어 처리만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어 처리에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좋은 성과를 낸 다음에 이미지 처리에서도 이런 방식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심CLR이라는 그 최신 논문도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이미지 처리에 활용했더니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지도학습보다 더 높은 성과가 나왔다.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있고요. 전이학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만들어진 그 모델을 전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뭐 이미지를 분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텍스트를 이제 뭐 긍정적인 말인지 부정적인 말인지 분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건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각각의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주로 이 전이 학습에서 이제 효과가 좋은 인공지능 구조들은 좀 단순한 그런 CNN, 뭐 RNN 구조가 아니라 막 RNN 구조를 막 뭐 50개 쌓아놓은 RNN보다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막 CNN 구조를 막 몇 개, 몇십 개, 막 100개까지도 쌓고 그러는데요. 좀 복잡한 모델들이 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레즈넷, VGG넷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이름이 이제 그 구조에 붙은 이름이지만 이미지 처리에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간은 사실 CNN 계열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 CNN, RNN을 배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렇게 전이학습이랑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이런 최신 좀 기법들을 공부하시게 되면 확실히 기본적인 공부만 하신 분들보다 더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을 가셔서 연구를 하신다고 해도 분명히 지금의 기존 연구보다 넘어서는 것이 있어야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도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서부터 데이터 전처리에 어떤 라이브러리, 뭐 넘파이, 판다스, 그다음에 매플라립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데이터 그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전통적인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기초 이런 것을 배우신 다음에 심화 내용을 배우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로드맵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좀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실 수 있고 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시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쉬어가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머신러닝 실무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7월부터 개강하게 될 머신러닝, 딥러닝 실무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강의는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2020 올해, 그러니까 7월부터 오프라인으로 개강을 할 거예요. 토요일에 뭐 주 1회마다 4시간씩 해서 6번 진행을 할 거고 이 강의의 특징은 현업 AI 전문가인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를 했기 때문에 연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갖춘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대학원에서도 그렇고 실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 코드를 따라서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게 해서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이 모델을 어떻게 더 개선시킬 수 있을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해보고 더 성능을 개선하고 어떤 모델이 더 잘 작동하고 더 작동하지 않는 모델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비교 평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데이터의 특성과 각각의 모델의 특성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이론과 실무의 균형 그리고 이런 모델의 차이를 비교하는 능력, 개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렌드인 전이학습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이런 내용도 담았고요.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맵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래서 버트라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그리고 이런 거를 실제로 전이학습을 통해서 지도학습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 이런 것까지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남은 그
기간 동안에 공부하실 수 있도록 실습 과제나 이론 문제를 내드려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도와드리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원하신다면은 개인별 아니면 팀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직접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고 그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이런 포트폴리오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시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직접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머신러닝 실무 강의는 일단 파이썬 기본 문법은 공부하신 분들을 전제로 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가 6번밖에 없기 때문에 파이썬부터 시작하기가 좀 시간이 없어서 파이썬을 공부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전처리부터 이제 머신러닝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AI 개발자로 취업하시려는 분이나 뭐 다른 직종에서 이 직종으로 전직하시려는 분, 아니면 머신러닝 뭐 데이터 분석 대학원에 진학하시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뭐 마케팅이나 기획 업무를 하시는데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좀 더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시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강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맵에 비추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남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파이썬은 다루지 않고 파이썬은 배웠다고 보시고, 넘파이, 판다스, 매플라립을 이용해서 뭐 데이터를 이해하고 전처리하는 과정부터 해서 머신러닝 기초, 전통적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모두 다루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심화로서 앙상블 기법,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 전이학습 이런 과정을 다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 주차마다 강의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1주차에는 넘파이, 판다스, 매플라립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통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테이블 표시해 놨잖아요. 그런 테이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수요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 중에서 기초적인 선형회계를 먼저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예제에 적용해서 수요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을 해볼 거고요. 2주차에는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분류기를 만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할 고객이 누구인지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선형회계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식들을 배우시고 앙상블 기법까지 적용하는 것까지 학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3주차에는 이제 딥러닝을 배우시게 될 텐데요. 딥러닝 기반으로 지도 학습을 텐서플로우랑 뭐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저는 텐서플로우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딥러닝의 기본 원리와 그다음에 지도 학습을 통해서 분류와 예측, 아까 말씀드렸던 회귀와 분류를 다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4주차부터 6주차에서는 테이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에 직접 딥러닝을 적용하시는 학습을 진행하실 텐데요. 4주차에는 그 이제 RNN 계열이 순서적인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RNN 계열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래서 한국어의 말이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걸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실 거고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이제 좀 예전에 버전이 워드2백을 학습하셔서 실제로 이거를 전이학습을 하셔서 지도학습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실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고요. 5주차에는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에 딥러닝을 적용해 보실 거예요. 이미지에는 CNN 계열 모델이 잘 성능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CNN 계열을 가지고 이미지를 직접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실 거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전이학습을 활용해서 얼마나 이미지 분류의 성능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주차에는 트렌드에서 말씀드렸던 버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기법인 버트를 활용해서 그 공격적인 말을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실 건데요. 공격적인 말이라고 하면은 뭐 욕설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이런 말을 자동으로 분류해내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1주차부터 6주차까지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가 없으시더라도 순서대로 배우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머신러닝의 중심축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단순히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최신 트렌드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확실히 그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미나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랑 먼저 스트림이랑 연결을 해드릴게요. 소리가 울리나요? 네,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먼저 그 비전공자도 머신러닝 쪽 분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먼저 있었는데요. 좀 순서대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맞게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비전공자도 저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 학부에서 전공 자체는 이과 쪽 전공이 아니고 법대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국비지원에서 6개월 과정을 마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타트업에서 바로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비전공자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로 시작해서 이 분야로 취업하신 분들도 많이 보았고요. 그런데 확실히 제가 이제 비전공자로 시작했을 때 느낀 점은 물론 전공자가 유리한 거는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정보 처리 기사를 공부한다든지 다른 식으로 또 전공자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공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캐글이라고 해서 타이타닉 생존자 문제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문제를 내고 거기서 그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그 좋은 모델을 만들면 상금도 탈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회에 직접 참여를 해본다든지 해서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비전공자도 도전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전공자들보다 불리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바로 하는 걸 도전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대학원을 바로 진학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이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일단 취업을 먼저 하신 다음에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으셔서 이제 대학원에 가실 수도 있고. 네. 이걸 질문해 주신 분이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이 되었을까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유튜브 채팅이나 아니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데이터 크롤링을 이제 할 때 전이학습을 적용하면 더 정확한 크롤링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게 크롤링 자체는 전이학습을 적용하기 좀 적절한 분야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크롤링을 통해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수집을 하셨다고 하면 이 텍스트를 활용해서 이제 전이학습을 텍스트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빈칸에 어떤 답이 들어올지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몇십 기가, 몇백 기가의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저 질문은 다음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시면 그걸 전이학습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인공지능의 성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크롤링을 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시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머신러닝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레이블링 자동화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레이블링 자동화가 정말 중요하고 많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요새 자율주행차 때문에도 그렇고 CCTV에서 뭐 사람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자동차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사람들이 레이블링을 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네모칸을 쳤어요. 여기 뭐 자동차, 여기 사람 이런 식으로 쳤는데 머신러닝 모델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영상 안에 사람이 있는 부분, 자동차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네모칸에 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레이블링을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약간 그 삼겹살 초벌구이처럼 먼저 레이블링을 일단 기존에 학습된 인공지능으로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있는 부분, 사람이 있는 부분을 먼저 네모칸을 쳐서 알려주고 사람이 그 중에 틀린 것만 수정을 하는 식으로
하는 서비스가 이미 되어지고 있고, 레이블링을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으로 먼저 한 100%는 아니더라도 90% 정도 정확한 레이블링을 주고 사람이 그걸 수정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레이블링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코스트이기 때문에 레이블링을 하는 것 자체를 인공지능에 맡겨서 같이 사람이랑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장표에서 원그래프를 그렸고 대부분은 레이블링이 없는 데이터인데 레이블링이 있는 데이터는 정말 극소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인터넷 시대에 모바일 시대에 정말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중에서 이미지를 분류한다고 쳤을 때 그 이미지가 뭐 자동차인지 비행기인지 뭐 아이스크림인지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달려있는 데이터는 별로 없는데 인터넷상 이미지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더 잘 만들고 싶은 건데 답이 있는 데이터는 항상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주목을 받았고요. 그 무엇보다 주목받은 이유는 그런 식으로 답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인공지능의 성능이 정말 많이 개선된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버트인 거고, 이 버트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버트 이전과 이후로 자연어 처리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성과이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좀 요약하면은 세상에는 정말 답이 없는 데이터가 정말 많은데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의 성능을 올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했더니 잘 그런 좋은 성과가 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왜 파이썬이 R보다 유리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파이썬을 설명하면서 꼭 양자택일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전히 R도 사용되고 파이썬도 사용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영국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R로도 실습하고 파이썬으로도 실습을 했고 현재 회사에서는 이제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파이썬이 조금 더 확장성,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단지 데이터 분석에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도 사용되는 좀 범용적인 언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그 모델로 예를 들어 번역을 해주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인터넷상에 이제 올려야 실제 이제 사용자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번역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할 때 더 유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연구자로서 이제 버트나 최신 논문들을 보고 또 그 논문의 결과들을 활용해서 제가 또 추가 연구를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연구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버트 같은 경우도 구글에서 이제 코드를 공개했는데 그 코드가 파이썬으로 쓰여져 있고요. 뭐 페이스북에서 한 연구들도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최신 딥러닝 기술들을 배워서 접목하기에는 파이썬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통계 쪽으로 보면 이제 통계 분석이나 뭐 해석 쪽을 보면 R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되어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딥러닝이 아니라 통계를 좀 깊게 공부하신다면은 파이썬을 공부하셨더라도 R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아예 이제 언어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저는 파이썬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파이썬을 배운 사람에 대한 그런 잡 디스크립션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R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파이썬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로드맵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파이썬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전처리,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초 심화 이 과정과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어느 단계에서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저는 이 로드맵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공자라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나 이제 이미 파이썬을 배우셨을 수도 있고 이미 수학적인 내용도 많이 공부하셨을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지만 아무튼 이 단계를 이제 거쳐서 공부를 하게 되실 것이고요. 비전공자분들은 이제 미리 공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도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해나가실 수가 있고요. 좀 제가 이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수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통계에 대한 걸 처음부터 끝까지 선형대수, 미적분을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야 머신러닝을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전공자도 이 순서대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내부 엔진을 잘 몰라도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 집어넣을 수 있는 머신러닝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하는 것만 하실 줄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 머신러닝을 구현해보고 평가해볼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런이나 텐서플로우, 파이토치를 활용하시면은 구현이 되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그 로직을 다 모르시더라도 논리적으로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셔도 충분히 머신러닝을 적용하실 수 있고 좋은 인공지능을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저것도 저 질문도 다음에 답변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학을 다 안 배우시더라도 일단 아까 순서에 따라서 파이썬 배우고 데이터 전처리하고 머신러닝을 바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 머신러닝을 공부하시면서 수학을 같이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이제 수학이 어떤 식으로 머신러닝에 적용되는지를 알고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수학을 그냥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그 수학적인 내용이 어떻게 머신러닝, 딥러닝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아시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 효율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학은 근데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더 깊게 이해하시려면은 확실히 수학 공부가 깊을수록 미적분이나 선형대수에 대한 이해가 높으실수록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다 공부한 다음에 머신러닝 시작하시겠다. 이건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답변이 되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이제 치과 쪽 영상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는지. 그러면 로드맵 상에서 말씀드리면 동일하게 일단은 파이썬을 배우신 다음에 매플랄립, 넘파이, 그다음에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은 이제 이미 어떤 걸 하시든지 동일하게 거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특히 하시고자 하는 게 이미지 처리니까 이미지 처리는 아까 이제 머신러닝 안에 전통적인 머신러닝, 딥러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지 처리는 거의 이제 딥러닝이 석권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다 이미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는 딥러닝으로 했을 때 좋은 성과가 많이 나고 그게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썼을 때보다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데이터 전처리 부분, 매플랄립, 넘파이, 판다스까지 배우셨으면 바로 딥러닝으로 넘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딥러닝 중에서도 이미지 처리에서는 합성곡 신경망이라고 해서 CNN 계열 쪽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하시고자 하는 게 이미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이미지의 그 뭐 이제 아까 폐사진 같은 경우에 흉부 사진을 보고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 태스크보다는 이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인공지능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미지에서는 디텍션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태스크인데 이미지 디텍션에 주로 사용되는 게 그 CNN을 여러 개 막 쌓아서 만든 구조들이 있어요. 욜로라는 YOLO라고 해서 욜로라는 모델이라든지 이제 Faster RCN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다 채팅창에도 적어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딥러닝 구조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요. 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기본은 이제 CNN이라는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하느냐, 레고 블록처럼 어떤 식으로 쌓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거라서 이런 모델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안에서 영상 이미지 안에서 어떤 부분이 폐 부분인지 뭐 어떤 부분이 뭐 이제 팔 부분인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구분하는 거를 이미지 세그먼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세그먼테이션을 할 때 유명한 모델은 유넷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유넷. 이것도 이제 그런 머신러닝, 딥러닝 중에 구조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런 모델들을 공부하시고 이제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를 공부하시고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는 와중에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련 논문들도 참고하시다가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수학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미적분이나 이제 필요한 부분들, 이제 선형대수, 주로 딥러닝에서는 선형대수랑 미적분이 관계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분이 그 인공지능 직무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뤄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좀 크게 보면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부분이랑 머신러닝 또는 뭐 AI 엔지니어, 크게 보면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직접 인공지능을 모델 만드는 그런 측면보다는 정말 수많은 데이터들이 그 한 회사에 쌓이고 있고, 뭐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웹상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클릭하고 입력하는 것들이, 네네. 그 수많은 분들이, 네네. 죄송합니다. 네,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유실되지 않고 이제 회사에 쌓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이제 좀 가공을 해서 저장하고 추출해 오고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게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하둡과 같은 분산 처리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분산 처리 시스템을 해야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머신러닝 엔지니어 또는 AI 엔지니어라고 부르는데, 저는 주로 AI 엔지니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AI 엔지니어는 이제 그렇게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원하는 뭐 이미지를 분류한다든지 아니면 번역을 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 구조를 짜고 그 구조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AI 엔지니어인데, 이 안에서도 약간 이제 엔지니어적 측면이랑 리서처가 좀 구분이 되기도 해요. 리서처라는 거는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바로 어떤 서비스나 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초 연구라든지 좀 심화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리서처인데, 이 구분이 명확한 곳도 있고 좀 명확하지 않고 좀 혼재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는 이제 ML 옵스라고 해서 머신 러닝 오퍼레이션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해도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접속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번역을 하고 싶은데, 막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이제 그 원하는 뭐 번역을 해달라,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해달라 이런 번역 요청을 했을 때 빠르게 인공지능이 처리를 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실제 서비스 환경에 잘 배포를 해서 버전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그 인공지능이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 측면에 좀 특화되어 있는 직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그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AI 엔지니어, 인공지능 개발자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신다고 보는데, 그 외에도 관련 이런 직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말도 들으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업무랑 뭐 AI 엔지니어 업무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원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배포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데이터 사이언스는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인사이트를 뽑거나 어떤 기획에 활용되는 또는 마케팅에 활용될 만한 트렌드를 찾아낸다든지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그런 업무들도
까지 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보안이랑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 이제 정보 보안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정보 보안 쪽이 제가 그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은 이미 그 이제 보안 관제하는 부분에서 이상한 트래픽을 감지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치 탐지 같은 기술들은 이미 활용해서 이상한 트래픽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잡아주는 그런 것들은 적용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일일이 그 이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주는 부분을 자동화해서 직접 뭐 컴퓨터가 하게끔 오히려 코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직 아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전망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안 쪽을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그 취업을 하신 다음에 인공지능 쪽으로 공부하셔야 될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딱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은 정보보안 쪽으로 먼저 해서 취업을 하신 다음에 인공지능 쪽으로 넘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 인공지능을 공부하신 다음에 보안 쪽으로 넘어가신 분은 아직은 모르는데 당연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 어느 쪽이든 저는 이제 꼭 하나의 길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어찌 보면 더 유리한 쪽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신 다음에 다른 분야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접목을 하시던지 이직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정보보안으로 취직을 했는데 인공지능 공부를 이제 대학원 같은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한번 이제 배운 지식을 활용해 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보보안 관련 회사로 들어갔다가 따로 공부하신 기술들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인공지능 뭐 솔루션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정보보안 쪽 어떤 업무를 맡아서 그 일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꼭 하나의 길은 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동안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지금 입문자가 공부하기에 개발 환경은 어떤 OS가 가장 적합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입문자가 공부하기에는 저는 그냥 윈도우에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좋은 그 이제 서버를 사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될 때도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툴을 사용해서 이제 리눅스 환경에 접속을 해서 이제 실제로는 개발을 하게 되시게 되겠지만 입문자라고 하시면 리눅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배우실 게 많아요. 그 용어 키워드라든지 그거 자체가 윈도우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윈도우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 주신 다음에는 리눅스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게 회사에 재직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할까요? 네, 이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이미 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재직을 하면서 야간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석사를 다니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석사 취득이 가능하지만 확실히 정말 열심히 사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낮에는 일을 하시고 이제 저녁에는 계속 공부를 하시고 주말에도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바쁘시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가능은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 대답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는 것들은 지금 채팅창 여기 줌에 접속해 주신 분들은 이제 뭐 그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또 대답을 바로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조금 기다려보고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아마 이제 학원 측에서도
마치라고 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카톡을 남기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회귀 분석 말씀이 있으신데 일단 두 가지가 있었네요. 그 이수정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이미지나 음성 처리를 대학원 진학 없이 개인적으로 또 공부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이미지나 음성 처리를 대학원 진학 없이도 개인적으로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를 하실 때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강의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 공부를 하실 때 좀 혼자서는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대학원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터디 같은 것들도 하거든요. 스터디에 활용하신다든지 뭐 학원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꼭 대학원만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국비 지원을 통해서 이 분야를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인터넷상에도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뭐 제가 세미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정보를 하시면은 대학원 진학 없이도 이미지나 음성 처리 쪽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나 음성 처리를 하시려면은 좀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데 음 이제 구글의 콜앱이라고 있어요. 여기다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료로 좋은 GPU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요. 구글 콜앱이라고 학원에서 유튜브에도 올려주실 것 같은데 구글 콜앱을 활용하시면 그래도 괜찮은 그 GPU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혼자서도 장비를 빌려서 무료로 빌려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회귀 분석 모델에서 자기지도 학습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 회귀 분석에서는 보통 이제 회귀 분석은 이제 간단하게 처음에 머신러닝 분류해서 보면 딥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아닌 건 전통적인 머신러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귀 분석은 딥러닝이 아니라 전통적인 머신러닝에 포함이 되는 개념인데요. 그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그 자기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주로 딥러닝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귀 분석 모델에서 활용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I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항상 힘들었는데 explainable AI에 대해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부 수학이겠죠?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깊게 가시면은 수학인 거는 사실이에요. 영상이 끊겼나요? 소리 나가고 있어요. 네네. 영상은 끊겼는데 소리는 나간다고 들었고요. 그 explainable AI는 이제 뭐 치시면은 잠시만요. 유명한 게 지금 보여드렸던 이제 쉐프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explainable AI를 구현해서 적용하는 거는 수학적인 내용을 잘 모르셔도 쉐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보시면은 어떤 요인 때문에 그 이제 이런 예측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 대여량을 예측을 하는 그런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데 온도가 있고 뭐 습도도 있고 뭐 계절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어떤 변수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자전거 대여량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변수일까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쉐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충분히 explainable AI는 이제 구현은 쉬운데 내부적으로 보면 엄청 수학적이고 관련 논문을 보시면 이제 뭐 게임 이론 기반으로 해서 그 이제 각각의 그 특성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컬럼이라고도 하는데 각각의 그런 요소들이 결과를 내는데 어느 정도로 차이를 만드느냐 해서 이 변수가 달라졌을 때 그 예측 결과가 많이 바뀐다고 하면 그 변수는 되게 중요한 변수로 치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 익스플레인을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논리적으로 이해하시고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깊게 이해를 하시려면 수학적인 것을 또 공부를 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비전공자가 취업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을까요?에 대해서 크게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처음에 저는 공부하시기 좋은 거는 ADSP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요. 저도 비전공자 입장에서 바로 국비 지원 과정을 들으면서 한 두세 달 정도 국비 지원 공부하고 그 외에 이제 저녁이나 따로 공부를 해서 ADSP 공부를 했었는데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증이 일단은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인 것 같아서 일단 이거를 먼저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제가 딴 거는 정보처리 기사예요. 정보처리 기사는 일단 지금 이걸 공부하실 수도 있는데 한 작년인가 생긴 그 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생겼는데 이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학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한국의 석사학위와 영국의 석사학위를 현업에서는 똑같이 바라보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일단 제가 이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이든 영국이든 결국은 이제 본인의 실력이 중요한 것 같고요. 석사 학위를 하면서 공부하신 그 연구하신 분야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 이제 한국에서 석사를 하나 영국에서 석사를 하나 막 크게 꼭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영국에서 석사를 했고 저희 회사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한국에서 석사를 하신 분들이랑 뭐 석사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섞여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이냐 영국이냐보다 본인이 이제 석사를 하면서 어떤 과목들을 듣고 어떤 연구를 했고 그 연구한 것들이 회사랑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선택하셔도 저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좋은 수업이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보람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줌에 또 질문해 주셨는데 문과 전공하고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해 일하고 있는데 공부한 대로 이런저런 알고리즘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솔직히 잘 알지 못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수학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수학은 선형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 확률론 이런 게 이제 좀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수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형대수는 일단 비전공자로 하셨으니까 이제 선형대수 무료 강의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아예 대학에서 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아예 오픈한 강의가 있는데 한양대학교의 이상화 교수님이 하시는 선형대수가 뭐 구글에다가 이상화 교수님 선형대수 교수님 선형대수 하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이쪽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무료로 들으시는 강의인데요. 이런 무료 강의를 들으시면서 완전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서점에 가면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수학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별로 관련성 없는데 모든 걸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학을 위주로 다루고 있는 책들도 시중 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코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코세라. 이게 코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보통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도 이제 뭐 통계 방법론 같은 수업들은 있어요. 뭐 statistical method라고 해서 네, 이런 걸 치시면은 통계 쪽에 대해서 기본적인 강의들도 있어서 활용해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분석을 일단 하실 수는 있잖아요. 수학을 다 이해 안 하셔도 일단 적용해 보고
그게 실제로 회사에서 하시는 업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 측에 잠깐 요청을 드려야겠네요. 그 원장님 혹시 제가 줌에 친 그런 그 키워드들을 유튜브 쪽에 좀 옮겨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네네. 치실 수가 없어가지고요. 예. 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학을 다 모르셔도 일단 바로 뭔가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돈이 되는 기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하실 수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갈증이 생기실 거예요. 더 깊게 이해를 하시고 싶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이제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저도 대학원에 가기 전에 먼저 인공지능 개발자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논문을 더 이해하고 싶고 제가 논문을 써보고 싶고 뭐 그런 이제 욕심이 생기고 더 알고 싶어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먼저 공부를 하시다가 수학적인 공부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판다스 매플라리 같은 걸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빅데이터 혹은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한다고 보고 기계학습으로 분석하는 행위하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단순 분류하면 될까요? 그리고 취업하려고 보니 대체로 저 둘을 확실히 분류해서 채용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로 데이터 분석 또는 인공지능을 채용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저도 느끼기에 이게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는 분들이 머신러닝을 활용하지 않고 판다스, 매플라립이라든지 뭐 넘파이 그런 아니면 R을 많이도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통계를 분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뭐 통계적인 추론 어떤 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인사이트들을 내시는 작업을 데이터 분석을 하셨는데 데이터 분석을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회사에서는 이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좀 더 그 의미 있는 결과를 내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랑 인공지능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조금 막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인공지능 개발자는 뭔가 인사이트를 내는 것보다는 웹사이트에 뭐 챗봇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번역기를 만든다든지 실제로 사용자가 이제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답변을 해주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인공지능 개발자인 것 같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이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의 그 어떤 성향을 분석한다든지 뭐 고객군을 나눈다든지 이런 트렌드를 찾아내는 일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나 데이터 분석가가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데이터 분석가가 영역이 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확대가 돼서 이런 인사이트를 뽑는 일들을 막 기계학습도 활용해 가면서 하는 식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아예 활용하지 않는 데이터 분석은 제가 느끼기에는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데이터 분석을 하시던 분들도 머신러닝 기술을 배워서 접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일단 질문해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 답변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지 좀 기다려보고 없으면 네, 오늘 세미나랑 네,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오늘 Q&A랑 네,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 더운 날씨에도 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